안녕하세요. 곽북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이루지 못한 명군의 꿈, 송태종, 조광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역사에는 여러 명의 태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송태종입니다. 사실 태종은 국가를 세운 태조의 뒤를 잇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두 번째 임금이 태종이 되는데요. 이 송태종은 중국의 종법제도와는 달리 적장자가 아닌데 황제가 됐습니다. 그의 형인 조광윤이 당시 5대 19개 혼란을 끝내고 후주의 공제로부터 제위를 선양받아서 북송을 세웁니다. 그때가 960년인데요. 그리고 976년에 조광윤이 죽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광윤에게는 장성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조덕소와 조덕방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조덕소는 장자로서 이미 26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덕방은 22살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제위가 계승되지 못하고 그의 동생이었던 12살 차이 나던 조광희에게 제위가 계승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하나의 미스터리죠. 첫째는 조광윤이 황제위에 올랐을 때 그의 어머니인 두태우가 형제들을 모아놓고 맹세케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금괴지맹이라고 하는데요. 금괴 안에다 맹세문을 놓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조광윤에게 어머니가 강요를 했습니다. 내 제위를 동생인 조광희에게 물려줘라. 조광희가 죽으면 그 다음 동생인 조광미에게 물려주고, 조광미가 죽으면 내 아들의 아들, 즉 손자가 컸을 테니 그때 내 혈통으로 황제위를 이어가거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효심이 깊었던 조광윤은 어머니가 못마땅하긴 했지만 거기에 사인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조광희가 황제 위에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금괴지 맹에 따라서 만약에 황제위가 됐다면 황제에 올라가자마자 그 맹세문을 공개했어야 되는데, 그 맹세문이 공개된 것은 조광희가 황제에 올라간 지 5년 후입니다. 상당히 미스테리하죠. 그리고 두 번째 미스테리한 점은 조광윤이 죽던 날 그는 아주 건강했습니다. 49살이었는데요. 급사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를 만났던 사람이 조광희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조광희가 조광윤을 독살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독살했다면 조광희가 바로 궁궐에서 해서 뭔가 선언을 했어야 되는데, 그는 직위가 진왕이자 개봉윤, 즉 수도 서울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물러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황후로부터 연락을 받고 들어갔기 때문에 독살도 쉽지 않았다는 게 역사적인 이야기인데요. 어쨌건 많은 역사가들이 두 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의 부탁에 의해서 조광윤이 제위를 물려줬다라는 설과, 아니다, 조광희가 워낙 어려서부터 황자가 되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조광윤은 황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광희가 황자가 되고 싶어 했는데, 본인이 황자가 되기에는 나이도 어렸고 실제로 그만큼 공적도 없었기 때문에 형을 부추겨서 결국 진교에서 장군들이 옹립하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조광희다, 뭐 이렇게 역사가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쨌건 어린 날부터 황제가 되고 본인은 명군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광희가 이제 황제에 올라갔는데요. 황제에 올라가고 나서 자기 형의 아들들, 즉 조덕소와 조덕방, 그리고 자기의 동생 조광미를 왕위에 봉했습니다. 즉 대우는 높게 해줬는데요. 실권은 주지 않았고요. 이들에 대해서 상당히 감시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조덕소와 조덕방도 몇 년 되지 않아서 죽었고요. 조광미도 죽습니다. 조광미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3명이 다 죽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금괴지맹을 개봉했다는 게 거의 정설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조광미가 자기 형이나 이 조광윤의 아들, 그리고 자기 동생에 대해서 뭔가 수를 쓴 게 아니냐, 이게 이제 역사가들의 판단인데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광희는 나름대로 이 정치를 잘 펴나갔습니다. 형이 죽을 때에 아직 중원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물론 가장 강력한 적이었던 남당을 조광윤이 멸망시켰지만 아직 북한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북한은 이 한자가 한나라 할 때의 한자입니다. 이 한족 그럴 때 한자인데요. 이 북한은 이 후한이 멸망할 때에 그 후한의 황제의 동생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 북한은 지금의 산서성 태원에 있었는데요.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더더구나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가 지원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조광윤도 공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호남과 호북에 걸친 지역에 조그만 나라인 5월이 남아 있었는데요. 5월은 본인들이 판단할 때 도저히 이 북송을 이길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스스로 나라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위로 이제 떨어졌는데요. 제후국으로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남은 것이 북한인데요. 이 북한을 조광이가 전병력을 몰아서 공격합니다. 몇 개월에 걸친 대격전 끝에 점령을 했는데요. 그것까진 좋았습니다. 조광이는 가슴속에 진정한 통일이 되려면 요 나라에게 후진의 황제인 석경당이 바쳤던 연운 16주를 빼앗아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는 병력을 몰아서 연운 16주를 찾아오기로 했습니다. 이 연운 16주는 지금으로 치면요. 북경과 하북성 일대입니다. 5대 10국 중에 하나, 즉 후진이 세워질 때 석경당이 그 땅을 요 나라에게 바치고 요 나라 군대의 힘을 빌어서 후당을 물리치고 본인이 황제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요 나라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앗고자 했는데 그 뜻은 좋았습니다만은 시기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병사들이 북한과 격전을 수개월 동안 펼쳤기 때문에 이미 지쳐있는 상태인데 그 병력을 가지고 강력한 요 나라 군대를 공격한다? 이건 사실 전략적으로 볼 때 틀린 전략이죠. 많은 장군들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조광이는 진정한 중원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공격명령을 내립니다.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공격을 했습니다만 또 참패했습니다. 당시에 요 나라가 강력했기 때문에 송태종이 엄청난 뜻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각을 내정으로 돌려서 그는 첫째, 농업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관계 시설들을 고쳐나갔고 이 농업이 부흥하게 됐고 이 힘을 빌어서 이 상업까지 이제 부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봉이 상당히 번화한 도시가 되게 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개봉 시장으로서 오랫동안 봉직을 했던 조광이의 공적입니다. 두 번째는 형의 유지를 따라서 그는 문치에 힘썼습니다. 당시에도 절도사들이 권한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이 절도사가 바뀔 때마다 절도사에게 직접 보고를 해야 했던 지군들의 관리권을 다 빼앗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도사들의 권한이 약해졌는데요. 제가 말하는 지군은 절도사들이 관리하던, 즉 절도사는 진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진 밑에 있었던 작은 군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군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절도사에게 절대 복종하게 돼 있었고 절도사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중앙의 권한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절도사가 살아있을 때는 손을 못 댔지만 절도사들이 죽고 중앙에서 절도사들을 내려보낼 때에 이 지군을 독립시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광이는 절도사의 권한을 약화시켰고요. 또 하나는 22년의 통치기간 동안 과거를 8차례나 보면서 수많은 문관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전 이상의 관료들을 전부 다 본인이 뽑은 문관들로 다 바꿨습니다. 본인이 의도했던 대로 이 문치를 이루어 갔는데요. 그래서 송나라는 어느 때보다도 사대부들의 권한이 강했고요. 황제들도 이 문관들과 어찌 보면 협치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송태종이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 있는데요. 너무 많은 문관들을 뽑다 보니까 관료들이 남아 돌아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용관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그의 손자대인 송인종 때에 와서 범증엄이 이 용관들을 없애야 한다고 건의를 할 정도로 이 문관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국가의 재정 부담이 어마어마해졌죠. 결국 북송이 약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이 문관이 너무 늘어난 데 있었습니다. 이 송태종은 정말로 당태종처럼 명군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금도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업무를 받고요.
신하들이 권해도 별로 수렵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을 그렇게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비빈이 많았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많은 황제들은 자기 눈에 띄는 아름다운 궁녀가 있으면 언제든지 관계를 가졌는데요. 송태종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업무가 끝나면 바로 내전으로 돌아가서 비빈들과 아이들과 노는 것을 좋아했고요. 책 읽는 것을 무지무지 좋아했습니다. 독서 광이었는데요. 아이들과 놀면서도 책을 계속 손에서 띄지 않았다고 합니다. 객원유의, 책을 펼치는 것이 이롭다. 즉 책 속에 길이 있다. 여기에 좋은 길과 나쁜 길이 있지 않느냐. 좋은 길은 내가 쫓아가고 나쁜 길은 내가 멀리하면 된다. 그래서 나는 항상 책을 보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도 책을 보거라. 이렇게 권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취미생활은 바둑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둑의 고수들을 불러서 본인도 바둑을 연마했는데요. 상당한 고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서예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근무하고 농업, 상업 부흥에 상당히 공을 들였지만 외정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 나라를 잘못 공격해서 결국 공세에서 수서로 돌아서게 됐던 점, 그리고 당시에 당항이라는 부족이 있었는데요. 그 당항 부족 공격에도 실패했고요. 남쪽 지역의 교지, 베트남 부근을 공격하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즉 외정에서는 실패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자면 송태종은 암군은 아닙니다. 그리고 평범한 군주라고 보기는 조금 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내정은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사실 평범한 군주보다는 약간은 뛰어났다고 볼 수 있지만 외정에 실패했고 이 문관을 너무 많이 뽑음으로써 후대에 용관에 폐해를 남겨줬기 때문에 명군으로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평가는 송태종에 대해서는 명군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이 송태종에 대해서는 명군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송태조, 조광유는 명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송태조를 이어서 북송의 기반을 나름대로 갖추게 했던 사람이 송태종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소개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명군이 되고자 했지만 꿈은 이루지 못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찬란했던 문치를 이루었던 북송의 두 번째 임금이자 중원을 통일했던 송태종 조광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제위에 올라가는 점이 불분명하긴 했지만 내정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중원을 통일하면서 업적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고, 하지만 외정에 있어서는 실패를 거듭했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명군이라고 하기는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하고 흥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